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류시아 선생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입니다. 본문 내용 중 일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 딸은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유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마침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남편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온 사파이어 보석 박힌 금목걸이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성은 딸에게 목걸이를 주며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어느 보석상에 가서 팔아오라고 일렀다. 딸이 목걸이를 가져가 보여주자 그 보석상은 세밀히 감정한 후 그것을 팔려는 이유를 물었다. 처녀가 어려운 가정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는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내려갔으니 팔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다. 그런 다음 보석상은 처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며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보석 가게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처녀는 보석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뜻밖에도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빠른 속도로 일을 배워 얼마 안 가서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성이 소문나 금이나 보석 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왔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보석상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다.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니에게 말해서 그 사파이어 금목걸이를 가져오라. 지금이 그것을 팔 적기이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석상에게 가져가기 전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정했다. 그런데 그 금목걸이는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것이었다. 가운데 박힌 사파이어 보석도 미세하게 균열이 간 저급한 등급에 불과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느냐고 묻자 처녀는 말했다.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배운 대로 감정해보니 전혀 값어치 없는 목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보석상에게 목걸이의 품질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보석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해줬다면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와 내 어머니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내가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혹은 헛된 희망을 품고 더 좋은 값에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상들을 돌아다니다가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아마도 내가 보석 감정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을 섣부른 충고나 설익은 지혜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는 날개와 같다. 삶의 문제는 삶으로 풀어야 한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니기 시작한 초기에 나는 네팔의 랑탕 지역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 10월과 11월이 가장 좋은 시기이지만 장발의 여행자가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었을 때는 1월이었다. 마침 그곳에서 등반 전문가인 네팔인 친구를 만나 내 트레킹 일정을 설명했다. 샤브루 벳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해 해발 3,800m의 칸진 곰파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일주일 코스였다. 지난번 트레킹 때는
셀파족 가이드와 함께 많은 짐을 지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홀가분하게 배낭도 최소한으로 줄여 혼자서 떠날 생각이었다. 이미 몇 번의 트레킹 경험이 있었기에 나름 자신감이 넘쳤다. 슬리핑백도 없이 단출하게 떠난다는 내 얘기를 듣고 그 친구는 약간 염려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그랑탕 트레킹은 내 인생에서 티베트 여행과 맞먹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다. 산길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험하고 복잡했다. 안내자가 없으니 수시로 길을 잘못 들어 일주일 코스가 열흘로 바뀌었으며 산악 주민들도 그저 뒷동산에 놀러 온 듯한 내 차림을 보고 놀라서 쳐다보았다. 샤브루베시에서 출발할 때의 세련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흘 뒤 카트만두로 돌아왔을 때는 장발의 유목민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고통스럽기만 했는가 그 후 20번 넘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여정이 랑탕 트레킹이다. 눈과 영혼을 압도하는 기네시 히말의 설산 풍경 때문만이 아니다. 중간에 가게에서 야크 털실로 짠 두툼한 재킷과 장갑, 모자를 사야 했을 만큼의 견딜 수 없는 추위, 무엇보다 현지인들의 인정어린 도움을 잊을 수 없다. 슬리핑백 없이 산악지대의 겨울밤을 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게스트하우스 주인들의 배려로 진흙 화로의 불씨가 타닥거리는 부엌에서 잠을 잤다. 덕분에 주인 가족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며 이 인간과 인간의 교류는 이후 내 트레킹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고산지대의 강렬한 햇빛에 얼굴은 폭탄 맞은 것처럼 그을리고 입술은 부르트고 몸은 녹초가 되어 돌아왔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눈빛은 형형했다. 그때 그 네팔인 산악 전문가를 다시 만났다. 내가 물었다.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랑탕 지역의 환경을 잘 알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왜 조언해주지 않았어? 친구가 말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에겐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트레킹을 할 테니까 말이야. 도중에서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도.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만약 그 친구가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면 랑탕 트레킹은 내 혼에 그토록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믿는다. 경험자들의 조언에 매달려 살아가려는 나를 직접 불확실성과 껴안게 하려고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때 안내자가 아니라 눈앞의 실체와 만나게 하려고 결국 삶은 답을 알려줄 것이므로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나는 법을 배운다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인생 만트라. 전에 알던 한 여성은 음식을 먹기 전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고 주문을 외웠다. 맛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마살라를 뿌리듯 잠옷 진지해서 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주문을 외운다고 했다. 그렇게 한다고 맛없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지겠어 하고 묻자 그럼요 이건 강력한 만트라예요 하고 말했다. 어느새 낮까지 전염이 되어 고구마를 삶으면서도 호박고구마가 되라 호박고구마가 되라 하고 주문을 외게 되었다. 그러면 평범한 고구마가 황금색 고구마로 변신하는 기분이 든다. 물론 자기 최면이다. 하지만 맛은 본래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속에 있다고 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꿀 자체에는 원래 단맛이 없는데 우리의 뇌가 그것을 달게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자기 최면은 맛의 결정적 요소이다.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바람에 지금은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가 그곳 북섬 어딘가에서 낯선 요리를 앞에 놓고 이앗 맛있어져라 하고 마법의 주문을 거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그려진다. 그 주문이 오라처럼 반짝이며 그녀와 음식을 감미롭게 감싸는 것도 산스크리트에서 만트라의 마는 마음을 의미하고 트라는 도구이다. 문자 그대로 마음 도구이다. 특정한 음절이나 단어, 문장을 반복하면 강력한 파동이 생겨
마음이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 만트라 원리이다. 10년 전 나의 폴란드인 친구 레나타에게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밀려왔다. 동료 교수들의 시샘과 적대감을 못 이겨 재직하던 대학을 떠나야만 했으며 선천적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헝클어진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뱅제, 도브제, 폴란드어로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이다. 인생의 전환기마다 그녀를 붙잡아 준 것이 그 만트라였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강의의 범위를 넓혀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으며 병원의 진단 결과도 염려한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 마음의 결단을 내린 덕분에 그때까지 펼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어느 명상센터의 벽에 붙어있는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말을 실천한 것이다. 오래전 인도의 명상센터에 있을 때 나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 그 무렵 나는 불안과 관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명상 수련 도중 뛰쳐나가 반나체로 돌아다니거나 30시간 넘는 기차를 타고 대륙 끝까지 갔다가 또다시 30시간 넘게 걸려 돌아오기도 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은 마를 대로 마르고 정신이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럴 때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친구가 내게 말했다. 다 괜찮아. 마음을 내려놓아도 돼. 기차에서 내려 홀령 같은 몸과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도 친구는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음식을 떠먹여주며 말했다. 괜찮아. 다 내려놓아도 돼.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영혼이 허기져서 다 괜찮다는 그 말을 듣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는지도 모른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마음이 풍랑을 일으키고 있음을 그 말이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만트라는 그녀의 삶에서 녹아 우러난 것이었다. 그녀는 잘못된 결혼의 고통으로 열차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사랑하는 아이도 잃고 숱한 몸부림의 급류를 거친 끝에 다 괜찮아의 바다에 이른 것이다. 지금도 그 명상센터를 떠올리면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구도자들 가운데 평온하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이 보인다. 탑에 갇힌 동화 속 주인공을 해방시켜주는 마법의 단어를 그녀는 발견한 것이다. 자각하지 못해도 누구나 자신만의 만트라가 있어서 그것이 파동을 일으켜 홀로그램을 만들며 그 홀로그램 속에서 우리는 삶을 만들어 나간다. 무의식 중에 어떤 단어와 문장을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당신은 만트라 명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콜카타에서 만난 젊은 여행자는 문장마다 끔찍한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방문한 장소들에 연이어 끔찍한 사건을 겪은 듯 했다. 끔찍한 야간 열차를 탔고 끔찍한 여인숙에 묵었으며 끔찍한 마세라시를 마셨다. 심지어 끔찍한 소똥을 밟고 힌두 사원에서 끔찍한 모습의 신과 대면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계속 끔찍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다음날 노천 찻집에서 떨떠름한 입맛으로 짜이를 마시는 그를 보았다. 그와 세상 사이에는 큰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의 여행이 그런 식으로 막을 내리지 않기를 나는 기원했다. 어느 현자가 시골을 여행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 아픈 아이가 있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현자가 그녀의 집으로 향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현자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 사람들 속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다. 병원 약도 듣지 않는데 당신의 기도가 효과가 있겠소? 현자가 남자에게 버럭했다. 넌 기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바보 같은 놈. 그 말에 남자가 붕괴하며 얼굴이 붉게 변했다. 그가 욕설을 퍼부으려는 찰나 현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말 한마디가 그대를 그토록 흥분시킨다면 내가 하는 기도도 치료의 힘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현자는 그날 두 사람을 치유로 인도했다. 마음속에서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격언이 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자기 자신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는 무의식 속에서 정신을 부패시키고 어떤 단어는 기도처럼 마음의 일항에 떨어져 희망과 의지를 발효시킨다.
부패와 발효는 똑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떤 미생물이 작용하는가에 따라 해로운 물질과 이로운 변화로 나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단순한 성경 속 구절이 아닐 것이다. 가면이 얼굴을 누르듯 우리는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되뇌인다. 앤드류 뉴버그는 단어가 뇌를 바꾼다 해서 단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한다. 사랑과 평화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 기능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곰돌이 푸에서 푸는 피그렛에게 오늘은 무슨 날이야? 라고 묻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라고 스스로 대답한다. 푸가 즐겨하는 매일매일의 주문이다. 내 만트라는 숨이다. 불안할 때 혹은 감정적이 되거나 화가 날 때 생각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나 자신에게 숨 하고 말하며 심호흡을 한다. 그러면 감정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된다. 자신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 당신의 인생 만트라는 무엇인가? 그 단어와 문장 안에서 긍정이 발효되고 있는가?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한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날이 어두워져 머물 곳을 찾던 그들은 경사진 들판 한가운데서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다. 헛간 같은 집에 누더기 옷을 입은 부부와 세 아이가 살고 있었다. 집 주위에는 곡식도 나무도 자라지 않았다. 여인 암소 한 마리만 근처에 묶여 있었다. 수도승과 제자가 하룻밤 잠자리를 정하자 그 집 가장이 친절하게 안으로 맞아들여 신선한 우유로 만든 간단한 음식과 치즈를 대접했다. 가난하지만 너그러운 그들의 마음씨에 두 사람은 감동받았다. 식사를 마친 수도승이 그 가족에게 도시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리는지 물었다. 주변에 그들이 일구는 변변한 논밭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에 지친 얼굴을 한 아내가 쳐다보자 남편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늙은 암소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유를 짜서 마시거나 치즈를 만들어 먹고 남으면 마을에 가져가 다른 식량과 바꿉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도승과 제자는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산 모퉁이에 이르자 수도승이 제자에게 말했다. 다시 돌아가서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라. 제자는 귀를 의심했다. 저 가족은 암소의 의지에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소가 없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도승은 재차 지시했다. 얼른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젊은 제자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몰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 가족의 미래가 걱정되었으나 지혜로운 스승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암소를 절벽으로 데려가 밀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몇 년 후 제자 혼자 그 길을 여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에 묵었던 그 오두막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과거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 다시금 밀려오면서 늦었지만 그 가족을 찾아가 용서를 빌기로 마음먹었다. 산 모퉁이를 돌아 예전의 장소로 들어선 제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집이 세워져 있고 정성 들여 가꾼 밭과 화단이 집 주위에 에워싸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풍요와 행복이 넘쳤다. 제자가 문을 두드리자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차림의 남자가 나왔다. 제자가 물었다. 전에 이곳에 살던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굶어 죽게 되어 당신에게 이곳을 팔았나요? 남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자기 가족은 그곳에서 줄곧 살아왔다고 말했다. 제자는 여러 해 전 스승과 함께 그곳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은 이야기를 하며 다시 물었다. 이곳에 살던 그 가족에게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남자는 제자를 하룻밤 묵고 가라며 집 안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다.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그는 자기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여인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암소의 의지에 겨우 굶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었죠.
그것 말고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소가 집 뒤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고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버려진 밭에 약초를 심고 묘목들도 키웠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훨씬 의미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얘기를 듣고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스승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구차하게 의존하는 것, 시도와 모험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만 낡은 삶을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은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뜨린다.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다. 어떤 상실과 이름도 괜히 온 게 아니다.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절벽으로 밀어뜨려야 할 어떤 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 암소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삶이 의존하고 있는 안락하고 익숙한 것,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는 것은? 질문은 그 자체로 삶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스스로 그 암소와 작별해야 한다. 삶이 더 넓어지고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로는 말한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행성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